네,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시작된 지 이제 4시간하고 41분이 지났습니다. 네, 민심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차명진 전 한나라당 의원,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저랑 이승희 아나운서는 오늘 방송 때문에 사전 투표를 했거든요. 다들 투표하셨는지요? 네, 저도 사전 투표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오전 6시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조기 대선인 만큼 먼저 전체적인 의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교수님께서 먼저 짚어주시죠. 예, 이번에는 예정됐던 12월에서 앞당겨진 조기 대선입니다. 조기 대선이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정치적 혼란이 있었고 새로운 선택을 위한 결정이 대통령이 너무나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부터는 무엇보다도 TV 토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선 판도까지 상당히 바꾼 것 같습니다. 바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처음 사전 투표를 하면서 26%가 넘는 그렇죠. 투표를 하면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은 이번 대선이 여러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오자 구도입니다. 우리 대선에서 사상 처음 있는 구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차 의원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모든 선거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 또 경제와 안보를 책임질 지도자, 그런 사람들을 뽑는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이번 선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탄핵으로 인해서 갈라진 민심을 누가 통합해내는가. 그리고 또 특히 그중에서도 탄핵에 찬성했건 안 했건 사실 이제 이 탄핵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보수, 이 보수의 표심을 누가 달랠 수 있었는가. 저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어야 그것을 제대로 성공했어야만 앞으로 국정 운영과 또 당선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 국장께서도 이번 선거의 의의 한번 짚어주시죠. 이번 선거는 촛불의 결과입니다. 이제 촛불과 태극기 집회가 다 있었지만 여하튼 촛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촛불 집회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 보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해낼 것이냐, 그것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 집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저는 좀 불편했던 게 보다 더 많은 민주주의, 보다 더 근본적인 개혁을 향해서 나가려면 예를 들어서 뭐 개헌을 한다든지 검찰공화국이나 재벌공화국에서 어떻게 벗어날 거냐든지 기본권, 복지권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권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라든지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데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촛불 민심의 아주 작은 부분만 수렴해낸 대선으로 지금 시종일관 간 게 아닌가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되면 양강 구도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오자 구도였고 다당제의 가능성을 갖다 상당히 보여주었다. 그 4위, 5위인 후보들도 소신 투표를 상당히 이끌어내는데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고 단일화를 하지 않는 후보에 대한 비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인식도 좀 변화해가는 게 아닌가. 이 다당제화의 가능성이 조금 열리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전국도 협치나 연정 이런 형태의 가능성을 갖다 엿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상 초유의 탄핵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대통령이 중도에 하차를 하고 보궐선거 성격으로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이번 대선이 갖고 있는 의미는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우리 국가가 정말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이번 선거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젊은이들이나 그동안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우리 유권자들이 많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관심할 때 정치가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또 예. 타락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되새기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투표율도 높아질 거라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국민적 열망이 결국 대선을 좀 축제의 분위기로 끌고 가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어제 마지막 후보들의 동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유세 장소로 광화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화문이라는 게 촛불의 사실은 상징적인 곳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그 지지율이 계속 올랐잖아요. 마지막 조사할 때까지. 그런 배경으로 촛불 민심이 바탕이 된 거 맞습니다. 예. 사실은 그런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촛불 민심에 같이 동참해줬던 분들의 지지를 더 마지막까지 끌어올려가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대선이 이루어졌고 그 대선으로 인해 이 대선이 결국은 그 탄핵 정국의 문제점들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결국 광화문이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의 지지도를 끝까지 끌어올리고 또 아직까지 갈팡질팡하고 계시는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대선이 왜 이루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의미를 다시 복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광화문을 마지막 유세 장소로 꼽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마지막 유세 일정으로 부산과 대구를 선택했거든요. 이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그동안 영남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유권자 수가 호남 충청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양쪽 지역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가장 압도적으로 배출을 했었고 그만큼 선거 유세에서는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대구 경북의 중요성이 조금 떨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접전 지역이 되면서 후보들이 유세를 통해서 자기의 지지표를 더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동남풍이라 그래서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다지기도 하고 수도권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로도 활용하려는 차원에서 굉장히 공을 들인 것 같고요. 유승민 후보가 사실은 수도권이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기세를 올리면서 소신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만은 대구 경북에서 힘을 못 받아요. 그러면서 다소 반등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득표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그 반전을 한번 기대해 보고 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우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또 홍준표 후보는 연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이 경남 창녕이거든요. 그리고 경남지사를 했기 때문에 이 세 후보가 비슷비슷하게 표를 가져가면서 나름대로 혼전인데 홍준표 후보가 더 얻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남 지역이 중요해졌고 상대적으로 그 PK 지역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진 거로 일부 언론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유세 횟수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대구 경북과 거의 맞먹었고 그 유권자의 층으로 봤을 때의 중요성은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단일화 없이 오자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좀 짚어주셨는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반 득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또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도 많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후보가 이제 지금 바람직하기로는 과반을 넘겼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2012년도에 박근혜 후보가 득표했던 51% 수준을 갖다 좀 넘었으면 좋겠다. 그럼 국정 운영하는데 탄력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문재인 후보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면 반문 정서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었습니까? 박스권에 굉장히 뭐 20%대에서 30%대에서 40%대에서 다 박스권에 이렇게 갇혀서 약진을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호남에서도 역시 상당 퍼센트의 그 유권자들이 문재인 후보를 갖다 지지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 오래되어 왔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50%를 갖다가 쉽게 넘기는 어렵다, 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영남권에 좀 집중을 했던 게 아닌가 선거 막판에. 왜냐하면
어차피 득표율이 좀 50%보다 떨어진다고 하면 영남에서라도 표를 끌어냄으로써 영호남에서 고르게 지지를 받는다는 어떤 명분 그런 걸 갖다 이제 얻어내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이제 영남은 지난번 사전 투표율이 대구하고 부산의 경우에 굉장히 낮지 않았었습니까? 그만큼 고민 중이라는 것이고 예. 고민 중이라는 건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내가 지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데 대해서 가성비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영남도 갔던 것 같은데 그만큼 문재인 후보도 앞서 나가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은 선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문재인 후보가 그 대구 경북을 마지막 날 그 코스를 잡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남에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미 이제 그 전에 우리가 그 지지율 추세를 보면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빼앗겼던 표를 도로 찾아서 그 호남의 전략적 투표가 문재인 후보 쪽으로 기울게 하는데 성공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후보로서는 당연히 좀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대구 경북을 들른 것 아닌가. 그나마 이제 문재인 후보에게 20% 안짝으로 있었던 대구 경북의 표가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서 그 표가 빠지는 양상이 보이면서 그것을 일정한 부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을 간 거다. 그러나 결국에는 문재인 후보는 본인의 표 다지기를 이번 선거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했다. 그것은 마지막 날 광화문의 촛불시로 어떤 간 것이 그것을 입증하고 실제 그 선거 과정에서 캠페인했던 걸 보면은요, 예. 문재인 후보가 50%를 넘기 위한 어떤 캠페인을 한 것은 거의 없어요. 예.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를 누르기 위해서 했던 어떤 캠페인은 있지만 본인이 사실 아까도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듯이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상처난 보수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한 어떤 캠페인을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으로서는 갖고 있는 표조차 지키는 것이 다급했던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 후보도 역시 어제 그 부산과 대구, 문 후보와 일부 좀 동선이 겹쳤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홍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제가 특별한 정치적인 입장이 없다 하더라도 예. 그동안에 쭉 5월 2일이 아마 투표의 지지율 공표 마감이죠. 그때까지의 추세를 보면 홍 후보가 이제 가장 가파르게 치고 올라왔던 거죠. 그 어떤 가파르게 치고 올라왔던 그 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홍 후보 스스로 얘기했듯이 동남풍.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사실 보수의 표심을 도로 돌리는데 홍 후보가 일정한 부분 성공한 것은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그 대구 경북을 다시 한번 다지기 위해서 홍 후보는 시간이 날 때마다 대구 경북을 찾는 것은 당연한 어떤 전술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가 하면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유세를 대한문에서 했거든요. 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는지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 태극기 집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보수 결집의 상징인데 예. 뭐 나름대로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보수 결집의 신호로 태극기 집회로 상징으로 메시지로 활용을 했고 또 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장소로 대한문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대한문 유세를 마치고 홍준표 후보가 그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인 홍대로 갑니다. 홍대로 가서 미래 또 젊은 층과의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도 보내기는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가 뭐래도 홍준표 후보의 선거 전략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기반을 다지면서 동남풍 바람을 예. 불어서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게 한 축일 것이고 또 한 축은 보수 결집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태극기 집회가 항상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 집회와 다르게 대한문 앞에서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덕수궁 앞에 있는 대한문 앞 광장은 그런 상징성이 있고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면서 지지표 결집 호소한 것 같습니다. 상징에 따른 메시지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와의 실버 클로스를 넘어서 이제 문재인 후보와 이제 골든 클로스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의미는 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이번 대선에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2위를 누가 하느냐예요. 예. 물론 1위도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예. 어찌 보면 2위를 누가 하느냐도 사실은 대선에 누가 당선되느냐와 함께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정계 개편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정계 개편 과정에서 지지율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지지율 공표되는 시기에 보면 홍준표 후보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었고 안철수 후보는 하락세를 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경향성을 본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러나 뭐 여기서 지금 단정적으로 그렇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나 그만큼 2위가 서로 간에 누가 앞서느냐를 가지고 초접전 양상을 띄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그걸 넘어서 골든 크로스까지 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뭐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예.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은 들고 어쨌든 2위 싸움에서는 아주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사실은 좀 무섭게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2위에서 상당히 지금은 우리가 지금 깜깜이 선거라 모르긴 하지만 예. 초접전 양상을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5060 세대 영남 강원 지역의 투표율이 높게 나온다면 홍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예. 거기 뭐 표밭이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사전 투표율이 대구 같은 데가 굉장히 낮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 중이다 이렇게 예. 보통은 해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홍 후보는 그 표를 갖다가 샤이 보수라고 흔히 말해지는 그 층을 갖다가 최대한 이끌어내야 본인한테 유리하겠죠. 그 표가 투표장에 안 나올지언정 다른 사람한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표만 나와주면 자기한테 득표에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예. 이 동쪽 라인, 강원, 경북 이거 전통적인 보수 지지 예.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많이 표를 이끌어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이 홍 후보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우선의 보수를 결집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 외연 확장 쪽으로 쉽게 못 나가고 우선의 보수 결집하는데 바빠가지고 그 지역도 그렇게 이제 중점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본인도 보수 진보 또는 좌우 갈라치기 전략으로 시종일관 했는데 그것이 아마 홍 후보의 중도 쪽으로의 외연 확장이나 득표에는 조금 제약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그 거 문제는 예.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최진봉 교수님도 이제 관전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제가 볼 때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뭐냐? 예. 여론조사 지지율과 실제 득표율이 차이가 날까 아닐까? 이게 저는 오히려 가장 큰 그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먼저 얻고 나서 누가 뭐 50%를 넘길 거냐? 예. 누가 2등 할 거냐 이런 문제를 따지는데 만약에 여론조사 나온 수치와 실제 득표율이 정말로 많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각 후보 진영에서 샤이 보수 얘기하는 분도 있고 샤이 안철수 얘기하는 분도 그렇죠. 있고 샤이 심상정, 샤이 유승민 하는 분도 다 있습니다. 예. 이분들 말이 정말이라면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기존의 여론조사를 근거로서 지금 얘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누가 2등 할까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라든지 누가 50%를 넘길까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게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의 가장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뭐냐? 여론조사와 득표율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전 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염두에 둔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측하는 것들이 사실은 실제 표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봤을 때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봐야 됩니다. 나와봐야 알겠네요. 예. 네,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뚜벅이 유세를 이어가면서 관심을 좀 모았었는데 흥미로운 점이 지역을 좀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충청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어떤 전략이 숨어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대전 충남을 전략적으로 아주 공을 들인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국민의당이 처음 창당할 때도 이례적으로 서울에서 하질 않고 대전에서 합니다. 그리고 경선도 지역을 순회를 다 돌고 대전에서 경선 후보를 결정했고 본인이 예. 압도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대선 과정, 본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권 민심 자체가 그동안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대선 결과가 다 결정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충청에 대한 이런 공을 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본인의 이미지와도 상당히 맞습니다. 그 안랩
안철수 연구소 뭐 이런 벤처 창업가 이런 이미지 그리고 상징 이런 부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과학기술 도시인 대전이고 그렇죠. 또 이제는 대전에서 확장이 돼가지고 세종시, 충북에 있는 오송, 오창 이 전체가 과학기술 벨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충청권을 본인이 가장 공을 들이고 전략적으로 이익을 거둘 수 있지 않았냐 그런 점에서 접근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TV 토론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행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하락세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4월 초 정도에는 4월 4일 날 본인이 그 주요 5당 후보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곧바로 문재인 후보하고 양강 구도를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4월 13일 날 1차 TV 토론을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하락세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는 다시 한번 국민 속으로 현장으로 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뚜벅이 유세인데 지난 5월 4일부터 120시간 그러니까 5일 동안입니다. 5일 동안 직접 걸어 다니면서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나름대로 반전의 분위기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모습 이런 걸 확인하면서 본인도 기를 받았고 지지율로 조금 나타났으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상징의 결집처는 충청이다, 대전이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뚜벅이 유세 걷고 또 지하철을 타고 계속해서 이동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줄까요? 그거는 뭐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 사실은 이제 뚜벅이 유세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장점이라면 직접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손도 잡고 접촉면을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후보를 직접 만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뭐 유동층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좋은 호감도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지가 되겠지만 또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걸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부분들을 결정한 부분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높다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후보들처럼 대중 연설을 하거나 아니면 차량을 이용해서 연설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보다 본인은 뭔가 차별성을 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는 안 된다. 이제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앞서가는 두 후보들에 대해서 과거라고 규정을 하고 본인은 새로운 후보다고 하는 이미지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결국은 뚜벅이 유세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 추세를 바꿀 만큼의 큰 영향을 줬는지는 좀 의문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지켜봐야 되겠군요. 다음으로 유승민 후보의 동선을 좀 살펴보면요. 광화문 그리고 명동 등 좀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찾았더라고요. 좀 저희가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선지자는 고향에서 박해받는다는 말도 있지만 유승민 후보가 그 대구 경북 가가지고 영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본인이 지금 어필할 수 있는 데가 젊은 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구 경북을 갖다가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면 제일 표가 많은 데가 서울 수도권 그리고 젊은 층 그 교집합이 되는 데가 거기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유승민 후보가 현장에서 들리는 그러니까 취재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듣는 이야기로는 현장에서 좀 반응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유승민 후보에 대한 TV 토론에서의 평가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 그만큼 이제 유승민 후보는 전략적 투표보다는 소신 투표에 이제 의지를 해서 거기서 뭔가 좀 더 얻어내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의 한계라는 건 뭐 지금 흔히 뭐 5%를 넘냐 안 넘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정도로 그 잘 이렇게 세를 갖다 확 불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기서 의미 있는 결과들을 내놓는다고 하면 아까 여기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전국은 요동을 칠 텐데 그 장면 속에서 유승민 후보나 그 바른정당이 생존과 약진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거기서 호소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 보면은 이 경영학에서 피터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장까지 잘한 사람을 부장으로 승진시켰다고 해서 그 부장 능력을 발휘하는가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든다면 메가서하고 아이젠하워를 보면은 메가서는 진짜로 아주 훌륭한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작전도 잘 짜고 결단도 있고 그에 비해서 아이젠하워는 사실 군인 시절에 별 볼 일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통령감으로는 아이젠하워가 훨씬 더 맞았던 거죠. 조종 능력이 있고 또 이렇게 어떤 회의를 하는 능력이 있고 근데 메가더는 그런 능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장군까지는 됐는데 이 대통령이 되기에는 상당히 좀 독불적인 모습이고 예. 제가 왜 그 얘기를 듣냐면 안철수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경영인으로서 상당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는 좀 정치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사실은 그 표를 많이 얻게 했던 전략과 전술에는 상당히 좀 능하지 못하다. 100일 전에 시작해서 될 뚜벅이 누세를 이제 5일 전에 한다.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그 맹점을 딱 짚어내는 학자적인 어떤 그 예리한 능력, 분석 능력은 뛰어나는데 대안은 뭔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아마 텔레비 토론에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면은 좋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표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이제 이분들에 대한 뭐 전망 물론 이제 잘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이분들이 여태까지 잘한 것이 앞으로 대통령 능력으로 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마 깊이 고민을 하시고 아마 그 부분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이거를 묻지 말아야 됩니다. 왜 정치인을 필요로 하십니까를 먼저 물어야 돼요. 그게 정치로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독백식의 얘기는 사실은 제가 볼 때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언어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어제 그 신촌에서 필리버스터랑 이제 버스킹을 합친 말이죠. 필리버스킹을 통해서 이제 지지를 호소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 뭐 그동안 여러 선거 운동의 모습들을 지켜봐 왔잖아요. 근데 TV 토론이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됩니다. 그중에서도 심상정 후보가 가장 돋보이지 않았냐. 유승민 후보도 상당히 돋보였다 그러고 현장에서 많이 확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후보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 또 그리고 지지율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10% 가까이 육박하는 결과까지 나오기도 했고 또 지금은 15% 득표까지 높였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그 지지 기반은 단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도시 주민들이 다수를 이루는데 그런 점에서 그동안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가장 공을 들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항상 얻어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실 거로 보는데 우리 노동자 그리고 근무 환경, 시간, 복지 이런 전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만 그에 따른 촛불 혁명 또 시민혁명 정치적 구호도 있지만은 사실은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에 저는 더 주목을 하고 심상정 후보로서는 그러실 거예요.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그 전략적 선택 때문에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가지를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의외의 결과가 가능합니다. 지금 워낙 그 적극적인 팬들이 많아요. 그래서 투표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어서 이번에 상당한 득표, 특히 10%만 넘었어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 2위 이하에서 혁명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인이 주창했던 더 큰 변화를 위한 어떤 선택, 적임자로서 이번에 그 진보가 한번 부각되는 결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빠진 부분이라 덧붙이고 싶은데 사실은 그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지지 기반의 확산이라는 외연 확장이라는 구도가 있는데 그 구도에서 전혀 접근을 하기가 어려웠던 점에서 개인 고충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개혁 그 우파 또 그리고 새로운 보수의 길 이런 차원에서 오늘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끝까지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오늘 대선 이제 오후 8시면 막을 내리게 될 텐데 어느 부분을 좀 저희가 주목해봐야 할지 마지막으로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저는 아까 우리 차 의원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론조사하고 이제 실제 득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뭐 나와봐야 되는 건데 여론조사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여론조사가 추세는 상당 부분 보여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우선에 가장 중요한 거는 1위 후보가 50%에 얼마나 근접해 들어가느냐. 그것이 향후 국민 통합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당연히 2, 3, 2 싸움 주목되죠. 그리고 그것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내내 동원력을 갖다 굉장히 강하게 유지를 했기 때문에 2, 3위 그 후보에 누가 2위를 하고 누가 3위를 하느냐, 어느 정도 득표하느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4위, 5위 득표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다당제 구도로 이제 개헌도 앞에 있기 때문에 다당제 구도로 어느 정도 진입 가능성을 보여주느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 정말 결전의 날입니다. 신문을 보니까 잘 뽑았습시다. 역사의 흐름에 부합한 인물을 선택하자. 여러 가지 이제 헤드라인이 있었는데 잘 뽑았으려면 무엇보다도 많은 국민께서 투표를 하셔야 되겠죠. 오후 8시까지니까 꼭 좀 투표장에 가셔서 소중한 권리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